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건강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게 되겠고, 지금 뭐 날씨도 굉장히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죠? 계절적으로 입하가 지났으니까, 이제 사실은 뭐 여름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학기 어떻게 저희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우리 이번 학기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도를 계속 그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슌보르스카의 시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열린 게시판, 우리 강의 자료 게시판에 심보르스카의 시를 제가 스캔을 해서 자료를 좀 몇 개 올린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을 통해 게시판에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심보르스카의 시를 또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저하고 같이 심보르스카의 시를 몇 편 직접 읽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떤 느낌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슌보르스카의 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까지 걸쳐서 이렇게 좀 계속 슌보르스카 시를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짤막한 감상문을 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감상문은 너무 어렵게 하진 않아도 되고 여러분 한 반 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반 페이지 정도 한 장 정도 한 장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심보르스카의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슌보르스카의 시집. 자, 한국엔 이렇게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끝과 시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집치고는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슌보르스카가 아주 초기 1900한 60년대 그때부터 썼던 것부터 해서 50년대부터 썼던 걸로 해서 지금 한 2000년대에 걸쳐서 쓴 시집까지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어요. 2005년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1996년도에 슌보르스카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었고 출신은 이제 폴란드 태생이죠. 폴란드 태생이고 당연히 이제 폴란드 작가의 또 이제 생년이 1923년입니다. 1923년생이었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한창 그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를 이제 직접 겪어야 됐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폴란드 그러면 뭐 2차 세계 대전 당시 뭐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태인들의 박해가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유럽의 그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었던 어떤 그런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슌보르스카의 시를 읽다 보면 그런 어떤 전쟁의 상흔, 전쟁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어떤 인간성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슌보르스카의 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다른 뭐 시들처럼 이렇게 너무 어려운 척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여러분 뭐 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문과 이미지와 상징 이런 것들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시 그러면 왠지 어려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쉽게 이해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슌브르스카의 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나하고 같이 좀 몇 편의 시를 읽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야 시라는 게 이렇게 쉽고 간결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슌보르스카의 시를 몇 편 읽을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책을 정해서 읽으면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비스와바 슌보르스카 시인은 1923년 7월 2일 폴란드 태생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폴란드에서 2012년 이제 작고하게 될 때까지 폴란드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은 이제 그 폴란드 문학하고 사회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사회학을 전공하기도 했으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본인 나름대로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45년 정도부터 한 2000년대까지 계속 시집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1945년에서 뭐 한 2009년까지 작품 활동을 했다면 거의 한 60년 넘게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총 12권 정도의 시집을 출간했다고 해요. 이제 뭐 작가 활동을 했던 시기에 비하면 사실 이제 뭐 시집의 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2권이면 뭐 적은 수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는 그 소개 글을 잠깐 읽어본다면 인간의 본질과 숙명에 대한 집요한 탐구에 이르기까지 슌보르스카는 폭넓은 시 세계를 펼쳐 보임으로써 실존 철학과 시를 접목시킨 우리 시대의 진정한 거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표현, 정곡을 찌르는 명징한 언어, 풍부한 상징과 은유, 적절한 우화와 패러독스 등을 동원한 완성도 높은 시로 시단의 모차르트라고 불리며 전 세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독일 괴테 문학상, 독일 헤르도 문학상, 폴란드 팬클럽 문학상 등을 받았고 1996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네요. 사실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뭐 시인들이 몇몇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여성이면서 또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런 작가의 시입니다. 한국의 시인들 중에서도 이 슌보르스카의 시를 좋아하는 시인들이 제 기억에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런 이국적인 이름, 이국적인 거에 좀 이렇게 뭔가 정서적인 그런 끌림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지 슌보르스카는 또 시인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읽혀졌던 그런 시인들의 시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비스와바 슌보르스카 오늘 시를 몇 편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오디오북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시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고른 첫 번째 시는 가장 이상한 세 단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쎄 사실 제 전공이 사실 또 이제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시 수업을 하는 게 저에겐 정말 즐거운 일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시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물론 저에게도 사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를 전공했다고 해서 뭐 항상 시가 재밌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냥 진부한 그런 시들도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시를 읽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좋은 시, 재미있는 시, 창의적인 시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 되겠죠? 너무 그 작가의 이름만 믿고 이 사람의 시집이 유명하다더라 그렇게 해서 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름 없는 시인,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시인의 시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시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쓴 시집을 찾아보게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언제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시집을 내기도 했었으니까 내가 쓴 시집 속에서 시를 몇 편 발췌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쉼볼스카의 첫 번째 시로 우리 가장 이상한 세 단어.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쉼보르스카의 시 속에 있는 이 일상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에 귀속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무엇인가를. 자, 여러분 딱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명상에 한번 잠기셔서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네. 여기 이상하다라고 하는 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단어에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짝이 아니고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단어에는 또 하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문자로 쓰여진 의미하고 이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사실은 약간 배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쉼보르스카가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말하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자, 이것은 언어의 어떤 이런 기호적인 측면보다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성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 결국 인간의 언어는 이 시간과 공간의 범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내가 소리낸 그 미래라는 말은 과거 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쉼보르스카는 좀 시 속에서 딱 이 캐치를 하려고 잡은 거죠. 그래서 어 일단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속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속성을 이렇게 성찰하고 살펴봄으로 해서 언어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쉼보르스카는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요라고 하는 말, 이 고요라고 하는 건 침묵, 소리 없음, 침묵이나 소리 없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요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물질적인 속성이 그 의미를 깨트리고 있는 거죠. 고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그것이 이게 단어로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하고 이것의 어떤 물질성이 서로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라고 하는 말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를 치면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조용히 해! 라고 했다면 선생님의 조용히 해! 라고 하는 말은 학생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침묵을 가장 극적으로 깨트리고 있는 말은 바로 그 선생님의 조용히 해!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과 서로 반대된다라고 어떤 그런 측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쉼보르스카는 그것을 이상한 세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비슷합니다. 내가 아무것도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느 방에 들어갔어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어, 그 방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실제 이 방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가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 무엇, 그럼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언가를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상정하고 그것이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록 여기에는 존재하진 않지만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어떤 것인가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것이. 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성, 그리고 사실 이제 내가 아무것도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철학적이고 좀 인식론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는 없다. 가령 누군가가 이렇게 절규했다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는 정말 정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없다라고 하는 주체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후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슌보르스카는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이상한 세 단어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여러분 첫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재미있죠? 여러분 여태까지 읽었던 다른 시들 이런 것들하고 좀 약간 비교가 될 텐데 정말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읽어보겠지만 슌보르스카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때로는 우화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이제 어떤 역사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우화라고 하는 제목의 우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퐁텐느 우화집이라든가 아니면 이솝 우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영어로 이제 fable이라고 하는데 fable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뭐 아니면 염소와 늑대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동물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순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어떤 이야기의 형식으로 뭔가 독자들한테 도덕적인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재미있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천천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부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유리병을 낚아 올렸어요. 그 병에는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사람들이여,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대양이 나를 파도에 싣고서 무인도에 갖다 버렸답니다. 모래사장에 나와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둘러 주세요. 나 여기 있을게요. 이 쪽지에는 날짜가 누락되어 있군. 틀림없이 이미 늦었을 거야. 유리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를 떠다녔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첫 번째 어부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장소도 적혀 있질 않군. 대양이 한둘도 아니고 어디를 말하는지 통할 수 없잖아. 두 번째 어부가 말했습니다. 늦은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라는 섬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이니까. 세 번째 어부가 말했습니다. 불현듯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편적인 진실이란 원래 다 그런 법.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화. 정말 어릴 때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 유리병에 여러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바다에 던지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 어릴 때 뭐 많이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그래서 바다에 나간 아버지가 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편지를 써서 바다에 던졌더니 뭐 이 태평양에 있던 아버지가 이 유리병 속에 있는 편지를 보고 아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그런 이야기들도 저 어릴 때 이제 뭐 그런 동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우화에 등장하고 있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편지라고 하는 이런 모티프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보편적이고 널리 이렇게 이야기 회자되던 어떤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시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리병 속에 있는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어부 세 사람이 이 편지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과연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그걸 쓴 건데, 처음 두 명은 좀 태도가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무시해야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알고 이 사람 도와주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뭐 장소도 적혀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뭐 도와줄 수도 없다. 도와주고 싶어도. 네.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두 사람하고 좀 의견이 다르죠. 늦은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라는 섬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늦고 어렵고 불가능하다. 도와주는 것이.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찾으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라고 말했으니까. 그죠? 여기라고 말했으니까. 그 여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이 어부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이 유리병 속에 있는 편지의 주인공이 나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한 반면, 세 번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우리 바로 근처, 바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렇게 두 번 그 상관이 없는 일처럼 얘기했던 이 두 어부는 뭐 굉장히 겸연쩍었겠죠. 괜히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1번, 2번처럼 그냥 이런 메시지, 이런 정말 출처도 알 수 없고 이런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나? 이렇게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한쪽으로 어, 네, 제쳐놓는 어떤 그런 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